재래시장의 골목은 새벽부터 소란스러웠다. 생선 비린내와 젖은 나무 바닥의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노선영은 낡은 고무 장화를 신고 창고 문을 열었다. 녹이 쓴 자물쇠가 끽하는 소리와 함께 풀렸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고 안에서 묵은 냄새가 훅 쏟아져 나왔다. 눅눅하고 무거운 공기였다. 세월이 쌓인 냄새였다. 선영은 잠깐 문 앞에 서서 그 냄새를 맡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 창고를 드나들던 모습이 떠올랐다. 허리춤에 수건을 끼고 고무 장화를 신고 아무 말 없이 상자를 꺼내던 그 모습이. 노선영은 62살이었다. 25해 전부터 이 가게를 어머니 곁에서 도왔고 3년 전부터는 혼자서 가게를 이어왔다. 어머니 노옥순이 세상을 떠난 것이 3년 전 늦가을이었다. 단풍이 막 들기 시작한 계절이었다. 퇴원하는 날 가게로 바로 나오겠다고 했던 어머니는 결국 이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다. 선영은 그 뒤로도 매일 새벽 4시면 눈을 떴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손목이 쩍쩍 갈라지는 한겨울에도 장마비가 지붕을 두드리는 여름에도 시장 골목에 안개가 가득한 가을 아침에도 선영은 가게를 열었다.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가게는 시장 안쪽 골목의 맨 끝에 있었다. 이름도 간판도 없었다. 그저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생선 파는 노씨네라고만 불렸다. 어머니가 가게를 시작한 건 1963년의 일이었다. 갓 혼인한 새댁이 남편이 쥐어준 작은 돈으로 좌판 하나를 벌인 것이 시작이었다. 남편은 선영이 4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그 뒤로 홀로 생선 한 토막씩 팔아 딸을 키웠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어머니는 가게를 쉰 적이 없었다. 선영이 기억하는 한 어머니는 언제나 저 문을 열고 나서는 사람이었다. 새벽 공기를 처음 가르는 사람이었다. 가게의 냄새는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다. 비린 것, 짠 것, 얼음이 녹은 것, 그리고 나무가 오래된 냄새. 선영은 그 냄새를 맡으면 어머니가 생각났다. 어머니가 이 가게에서 보낸 수십 년이 그 냄새 안에 있었다. 선영은 가끔 가게 안에서 혼자 그 냄새를 맡으며 울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 가게 한쪽 구석에 앉아서 선영은 그날 창고를 비우기로 마음먹었다. 3년 동안 미뤄온 일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차마 손대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정리해야 했다. 낡은 스티로폼 상자들, 사가가는 비닐 봉투들, 녹슨 저울추와 오래된 갈고리들을 하나씩 꺼내어 분류하며 창고 안을 정리해갔다. 하나씩 꺼낼 때마다 먼지가 일었다. 선영은 손등으로 눈을 비비며 계속 손을 움직였다. 그것들이 낡고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버릴 때마다 어머니의 흔적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자꾸 손이 멈췄다. 녹슨 저울추도, 끊어진 고무줄도, 버려진 지 오래된 플라스틱 바구니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만진 것들이었다. 2시간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구석에 켜켜이 쌓인 낡은 상자들 맨 아래 두꺼운 비닐로 꼼꼼히 쌓인 작은 상자 하나가 나왔다. 다른 상자들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다. 비닐 위에 테이프까지 칭칭 감겨 있었다. 그 위로 뚜껑에는 어머니의 글씨가 있었다.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굵은 글씨였다. 정리 말 것, 손대지 마라. 선영은 한참 그 글씨를 바라봤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다.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낮고 조용한 그 목소리. 살아생전 어머니는 창고 구석에 있는 상자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이유를 물으면 나중에 알게 된다고만 했다. 선영은 그 말을 그대로 따랐다. 20년이 넘도록. 창고를 청소할 때도, 가게를 고칠 때도 그 상자 하나만큼은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없었다.
나중은 오지 않았다. 나중을 알려줄 사람도 없었다. 선영은 2번 망설였다.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다 결국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공책 여러 권이 들어 있었다. 누렇게 변한 표지에 오래 읽어서 뒤가 두꺼워진 공책들이었다. 노끈으로 묶여있던 공책들을 풀었더니 낱장들이 사각거리며 벌어졌다. 첫 장을 넘겼다. 이름, 금액, 날짜, 어머니의 글씨가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혀 있었다. 외상장부였다. 선영은 말없이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름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천천히 읽었다. 낯익은 이름들이 있었다. 시장에서 마주치던 어른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분들, 생선 두어 토막의 외상이 숫자 몇 개로 남아 있었다. 어머니가 이 이름들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적었을지 선영은 손끝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름 하나하나에 사람이 있었고, 사연이 있었고, 어머니와의 시간이 있었다. 선영은 그 이름들을 읽으면서 어머니가 살았던 세월이 얼마나 넓은지 처음 실감했다. 여러 페이지를 넘기던 중이었다.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다. 박성근. 이름 옆에는 금액이 없었다. 대신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하나, 둘, 셋. 세어보니 12개였다. 한 줄에 12개. 그 아래 또 한 줄에 12개. 페이지가 넘어가도 이어졌다. 동그라미는 수십 줄이 넘었다. 선영은 장부를 펼쳐 끝까지 넘겼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 이름 옆에는 금액 대신 동그라미만 있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선영은 알지 못했다. 창고 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먼지가 빛 속에 흩날렸다. 선영은 오래 그 자리에 앉아 노트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지금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었다. 말을 걸면 대답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골목 저쪽에서 장수들의 흥정 소리가 들려왔다. 선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그냥 앉아 있었다.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 담긴 세월을 생각하면 시장에서 50년 가까이 살아온 선영은 이 골목의 새벽을 사랑했다. 생선 장수들이 오기 전의 고요함, 얼음을 실은 스티로폼 상자가 도착하기 전의 조용함, 그 짧은 시간 동안 골목은 선영의 것이었다. 어머니도 그 새벽을 좋아했다. 매일 가게를 열기 전에 골목을 한번 쭉 바라봤다고 했다. 내 자리라는 게 느껴진다고. 어디 가도 이 골목이 그립다고. 선영은 지금도 그 말을 기억한다. 어머니가 어떤 표정으로 그 말을 했는지도. 창고 정리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첫 번째 상자를 드러낼 때부터 선영의 눈이 뜨거워졌다. 어머니 손때가 묻은 것들이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닦은 저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매단 갈고리. 그것들을 드러낼 때마다 어머니가 거기서 일어서는 것 같았다. 선영은 몇 번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괜찮다, 괜찮다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3년이 지나도 괜찮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박성근이라는 이름을 처음 봤을 때 선영은 그냥 지나치려 했다. 장부에는 수십 개의 이름이 있었다. 이름 하나하나를 붙잡고 있으면 끝이 없었다. 그런데 그 이름만큼은 지나쳐지지 않았다. 동그라미가 있어서였다. 다른 이름들 옆에는 숫자가 있었다. 그 이름 옆에만 숫자 대신 동그라미가 있었다. 동그라미는 숫자가 아니었다. 숫자처럼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었다. 선영은 손가락을 뻗어 그 동그라미들을 하나씩 짚었다. 차갑고 낡은 종이 위에서 동그라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게 냄새는 어릴 때부터 선영의 몸에 배어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가게에 있었다. 선영은 가게 구석에 가방을 내려놓고 어머니 옆에 앉아 숙제를 했다. 어머니는 말없이 생선을 손질하다가 가끔 선영 쪽을 한 번씩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길 하나가 선영에게는 충분했다. 그것이 어머니와 선영의 방식이었다. 말 대신 옆에 있는 것, 그 옆에 있음으로써 전해지는 것들. 외상 장부를 처음 열었을 때 선영은 그것이 그냥 장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 이름들은 사람들이었다. 어머니에게 생선 한 토막을 외상으로 받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연이 이 숫자들 뒤에 있었다. 어떤 날 돈이 없어서 왔을 것이고, 어떤 날은 형편이 나아져서 갚으러 왔을 것이다. 그 모든 날들이 이 장부 안에 있었다. 그날 밤 선영은 외상 장부를 집으로 가져왔다. 저녁을 먹는 많은 둥하고 식탁 위에 장부를 펼쳐놓았다. 형광등 아래 펼쳐진 누런 종이에서 어머니의 글씨가 살아났다. 선영은 읽기 시작했다. 천천히 한 줄씩. 이름 하나를 읽을 때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것 같았다. 어머니는 이름을 쓸 때마다 그 사람을 떠올렸을 것이다. 이름 뒤에 숫자를 적으면서 이 사람이 언제쯤 갚으러 올까 생각했을 것이다. 박성근이라는 이름은 맨 처음 1969년 3월에 나왔다. 그 옆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자미 2마리, 꽁치 4마리, 금액은 300원. 그 뒤로 몇 달 동안 비슷한 내용이 이어졌다. 생선 이름과 금액이 번갈아 적혔다. 어떤 달은 고등어였고, 어떤 달은 꽁치였다. 어떤 달은 금액이 적고, 어떤 달은 조금 많았다. 하지만 이름은 계속 나왔다. 선영은 그 이름이 나타날 때마다 배가 고팠을 누군가를 떠올렸다. 먹어야 해서 왔고, 어머니가 주었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은 것이었다. 그러다 1969년 11월에 금액 대신 처음으로 작은 동그라미가 나타났다. 선영은 손가락으로 그 동그라미를 짚었다. 잉크가 번진 작은 원이었다. 볼펜으로 꾹 눌러 그린 것이었다. 어머니가 그릴 때 어떤 표정이었을지 선영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냥 그린 것인지, 오래 생각하다 그린 것인지, 어떤 의미를 담은 것인지. 그 동그라미 하나가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그 뒤로 동그라미는 계속 이어졌다. 페이지가 넘어가도, 해가 바뀌어도 선영은 동그라미들을 세기 시작했다. 한 줄에 12개. 그것은 한 해를 뜻했다. 12달, 12번의 동그라미. 선영은 해마다 한 줄씩 이어진 동그라미들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세었다. 1970년, 1971년, 1972년. 빠지는 해가 없었다. 1975년도, 1980년도, 1985년도. 동그라미는 끊기지 않았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어졌다. 선영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가슴이 조금씩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몰랐지만 그 규칙적인 흔적들이 말하는 것이 있었다. 누군가가 이것을 놓지 않았다. 50년 넘게 놓지 않았다. 마지막 페이지를 폈다. 마지막 동그라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22년 10월. 선영은 계산기를 꺼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1969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계산하면 52년이 넘는다. 그 동안의 동그라미를 모두 더하면 624개. 한 달에 하나씩, 한 해도 빠짐없이 50년이 넘도록. 선영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이 동그라미들이 무엇을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신은 없었다. 그러나 뭔가를 기록한 것은 분명했다. 빼곡하고 규칙적인 그 흔적들이 50년의 무게로 종이 위에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선영은 가게에 나가 어머니가 쓰던 낡은 서랍을 열었다.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자잘한 것들을 넣어두던 서랍이었다. 나무가 오래되어 쉽게 열리지 않는 서랍이었다. 선영은 두 손으로 잡아당겨 겨우 열었다.
오래된 영수증들, 해진 고무줄들,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잘 접혀 쌓인 봉투 묶음이 있었다. 선영은 그동안 이 서랍을 열 때마다 그 봉투 묶음을 봤지만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손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선영은 봉투 묶음을 꺼냈다. 수십 장이 노끈으로 묶여 있었다. 오래된 봉투들이었다. 가장 오래된 것은 노랗게 변해 있었고 상대적으로 최근 것은 흰색을 유지하고 있었다. 선영은 가장 오래된 봉투부터 조심스럽게 뜯었다. 반백년이 지난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열렸다. 안에는 지폐가 들어 있었다. 지폐와 함께 아무 말도 없는 흰 종이 한 장. 봉투 앞면에 받는 사람은 노신의 생선가게였고 보내는 사람은 없었다. 소인을 읽었다. 1970년 1월 서울 어딘가에서 붙인 것이었다. 선영은 다음 봉투를 열었다. 역시 지폐와 흰 종이. 1970년 2월. 그 다음 달에도. 봉투들은 매달 하나씩이었다. 금액은 매번 달랐지만 봉투가 없는 달이 없었다. 선영은 장부 위에 봉투들을 펼쳐놓고 대조해봤다. 동그라미와 봉투는 정확히 일치했다. 봉투가 온 달에 어머니는 동그라미를 하나씩 그렸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뒀다. 한 번도 쓰지 않고 누군가가 50년 넘게 매달 돈을 보냈다. 이름도 주소도 없이 꼬박꼬박. 어머니는 그것을 동그라미 하나씩으로 기록했다. 왜 이름도 없이 50년이나 돈을 보냈을까? 선영은 봉투 묶음을 손에 쥐고 오래 앉아 있었다. 이 봉투들을 보내기 위해 그 사람은 매달 우체국에 갔을 것이다. 어떤 날은 비가 왔을 것이고 어떤 날은 눈이 왔을 것이다. 몸이 아픈 날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갔다. 50년 넘게. 봉투 묶음 가장 아래의 다른 봉투들보다 조금 더 두꺼운 것이 하나 있었다. 선영은 그것을 꺼냈다. 지폐가 없었다. 대신 손으로 쓴 편지지 2장이 접혀 있었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받는 사람은 없었다. 그냥 편지였다. 선영은 편지를 펴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이 편지를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짐작하려고 했다. 그러나 짐작이 닿기 전에 눈이 먼저 뜨거워져. 봉투들을 꺼낼 때 선영의 손이 자꾸 멈췄다. 50년 된 봉투를 손에 드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 이 봉투를 든 사람이 우체국 창구에 서서 주소를 썼을 것이다.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가게 문을 나서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다음 달에도 보내야지 했을까? 아니면 이번 달만 하고 보냈을까? 동그라미를 다 세고 나서 선영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624개.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씩 50년 넘게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이사를 다녔을 수도 있고 아팠을 수도 있고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도 그 사람은 봉투를 보냈다. 이름도 없이 설명도 없이 오직 그것만으로. 선영은 어머니가 그 봉투를 받을 때마다 어떤 심정이었을지를 생각했다. 기쁘면서도 안타까웠을 것이다.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면서 이름도 없이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안타까웠을 것이다. 그래도 어머니는 돈을 쓰지 않았다. 모아뒀다. 이 돈은 이 사람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었다. 당신 것이 아닌 것은 갖지 않는 사람이었다. 봉투 묶음을 다시 노끈으로 묶으면서 선영은 이것이 단순한 외상값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어머니와 어떤 청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였다. 말 한마디 없이 이어진 이야기였다. 봉투 하나씩으로, 동그라미 하나씩으로 50년이 넘게. 선영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다. 봉투와 장부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오래 앉아 있었다.
형광등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밝히고 있었다. 누런 봉투들, 낡은 장부, 작은 동그라미들. 50년의 시간이 그 조그만 식탁 위에 있었다. 선영은 그것이 낯설었다. 50년이 이렇게 조용한 것이라는 게, 기억과 약속이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들로 남아있다는 게, 어머니는 왜 이 돈을 쓰지 않았을까? 가게가 어려울 때도 있었다. 선영이 대학에 가고 싶어 할 때도 있었다. 어머니에게 쓸 곳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봉투들을 한 번도 열지 않았다. 모아두기만 했다. 그 이유를 이제 선영은 알았다. 이것은 어머니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처음부터 알았다. 이 돈은 그 사람이 보낸 마음이었고 그 마음은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했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다. 컵에 물을 따르면서 손이 조금 떨리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외상 장부가 아니었다. 50년의 흔적이 담긴 것이었다. 그것을 들고 있는 선영의 손이 왜 떨리는지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무겁다. 가볍지 않은 것이었다. 물 한 컵을 마시고 다시 식탁 앞에 앉았다. 장부와 봉투들이 그대로 있었다. 오래 기다린 것들처럼. 편지는 펼쳐지자마자 어머니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선영은 그런 생각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느꼈다. 오래된 종이 냄새, 어머니의 글씨, 익숙한 획들, 모든 것이 어머니를 불러오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어떤 날이었는지 선영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편지에서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죽은 사람의 글씨에서 온기를 느끼는 것이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선영은 그 온기를 느꼈다. 첫 번째 편지는 짧았다. 어머니가 선영에게 남긴 글이었다. 선영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을 것이다. 창고 상자 열지 말라 했는데 내가 결국 열었구나. 화내지 않겠다. 사실 열어주길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이 안에는 성근이한테 줄 편지가 있다. 박성근이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나는 오래 몰랐다. 내가 찾았어야 했는데 못했다. 이제 내가 찾아주었으면 한다. 나머지는 두 번째 편지에 있다. 선영은 두 번째 편지를 폈다. 이것은 더 길었다. 종이가 2장이나 됐다. 글씨는 굵고 또렷했다. 훨씬 젊은 시절에 쓴 것 같았다. 손에 힘이 살아있는 글씨였다. 맨 위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70년 2월. 선영은 그 날짜를 한 번 더 읽었다. 첫 봉투가 온 달이었다. 어머니는 첫 봉투를 받자마자 이 편지를 쓴 것이었다. 그해 여름, 시장에 처음 보는 청년이 나타났다고 어머니는 썼다. 19이나 20 정도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다. 해진 고무신을 신고 소매가 다른 웃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볕에 그을렸고 손은 이미 거칠어 있었다. 주머니가 홀쭉한 티가 멀리서도 났다. 청년은 가게 앞에 한동안 서 있다가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생선 한 마리를 살 수 있는데 돈이 없다고. 나중에 갚아도 되겠느냐고.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다. 국어라는 것도 아니었고 당당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는 목소리였다. 어머니는 그 얼굴을 봤다. 오래 굶은 얼굴이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는 평소에 외상을 잘 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시장에서 외상을 많이 해주다가 망하는 사람을 여러 봤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생선 2마리를 신문지에 싸서 내밀었다. 이름이 뭐냐고 물었고 청년은 박성근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장부에 이름을 적었다. 그 뒤로 청년은 종종 왔다. 몇 번은 돈을 냈고 몇 번은 또 외상이었다. 어머니는 거절하지 않았다. 청년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묻지 않았다. 그냥 팔았다. 물어보면 더 불편할 것 같아서였는지
아니면 그냥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서였는지 어머니는 그 이유를 쓰지 않았다. 겨울이 왔다. 날이 많이 추웠다고 어머니는 썼다. 청년은 그해 겨울에도 왔다. 아주 많이 여인 얼굴이었다. 장갑도 없이 시퍼런 손을 내밀며 어머니한테 말했다. 이번 한 번만 더 외상을 해달라고. 조금 있으면 일자리가 생겨서 꼭 갚겠다고. 목소리가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인지 어머니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이 청년이 얼마나 오래 버텨왔는지를 생각했다고 썼다. 혼자 버텨온 세월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다고. 어머니는 그날 따뜻한 밥도 없이 차가운 방에서 혼자 그 생선을 먹을 청년을 생각했다. 그래서 그냥 파는 것보다 더 챙겨줬다. 꽁치도 넣고 버리려 했던 고등어도 몇 마리 더 얹었다. 청년은 그것을 받으면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다. 등이 굽은 채로 신문지 묶음을 품에 안고 골목을 나갔다. 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고 썼다.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어머니는 썼다. 그 다음부터 청년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듬해 봄이 지나도 여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외상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았으니 잊어버리려 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려 했다. 그래도 가끔은 생각났다고 썼다. 그 홀쭉한 얼굴이, 시퍼런 손이. 그런데 이듬해 1월에 봉투 하나가 왔다. 이름도 없이, 주소도 없이, 지폐만. 어머니는 그것이 그 청년이 보낸 것임을 바로 알았다. 그래서 장보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다. 그 다음 달에도 봉투가 왔다. 또 그렸다. 편지는 거기서 한 줄 비어 있었다. 그리고 이어졌다. 나는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다 모아뒀다. 왜 썼냐고? 쓸 수가 없었다. 그 돈은 그 애의 마음이었으니까. 성근이가 살아있다면 이 돈은 성근이한테 돌려줘야 한다. 그게 내 바람이다. 선영아, 내가 꼭 찾아다오.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선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눈을 감았다. 오래 그 자리에 있었다. 창밖으로 시장이 시끄러웠다. 사람들이 오가고 흥정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오갔다. 어머니가 평생 들어온 소리였다. 선영이 지금도 듣는 소리였다. 그 소리 속에서 박성근이라는 이름이 맴돌았다. 어디 있을까? 살아있을까? 그 이름이 이제 선영의 이름이기도 한 것처럼 마음속 어딘가에 새겨져. 어머니의 글씨를 보면서 선영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글을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다. 국민학교를 나왔고 가게를 하면서 실용적인 것만 썼다. 이름, 금액, 날짜. 그런 어머니가 편지를 썼다. 그것도 2장이나. 선영은 그 글씨 안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오래 이것을 생각했는지를 느꼈다. 쓰고 지우고 다시 쓴 흔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쓴 글씨였다. 오래 생각한 것을 마침내 쓴 것이었다. 편지를 읽으면서 선영은 1969년의 시장을 상상했다.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좌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손님들이 북적이고 소리가 넘쳤을 것이다. 그 골목을 홀쭉한 청년 하나가 걸어왔다. 생선 냄새에 이끌려서 배가 고파서. 어머니가 그 청년을 처음 봤을 때의 표정을 선영은 알 것 같았다. 어머니는 그런 눈빛을 많이 봤을 것이다. 배가 고픈 사람의 눈빛을. 어머니는 그 눈빛에 늘 약했다. 선영은 어머니가 그날 왜 2마리를 싸줬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계산이 아니었다. 마음이었다. 이 사람이 아직 먹을 것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내일도 먹을 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 어머니는 늘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봤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줬다. 그것이 어머니의 방식이었다. 선영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어머니가 어떤 말을 선택했는지를 보면서 어머니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삼키는 사람이었다. 그런 어머니가 이 편지에서는 꼭 필요한 말들만 골라서 썼다. 군더더기가 없었다. 오래 생각하고 고른 말들이었다. 성근이에게 전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이 선영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전해야 한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어머니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선영에게 맡겼다. 선영은 그 무게를 느꼈다. 가볍지 않은 무게였다. 하지만 피하고 싶지 않은 무게이기도 했다. 어머니가 맡긴 것이었으니까. 어머니가 이 편지를 쓰면서 생각했을 선영을 생각하니 더욱더 그렇게 생각했다. 선영은 가게를 나오면서 어머니 사진을 봤다. 가게 한쪽 벽에 작은 액자가 하나 있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사진이었다. 40대쯤의 어머니, 고무 장화를 신고 가게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다. 웃고 있지는 않았다. 그냥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선영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선영아, 찾아다오. 그 눈빛이 그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선영은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찾겠다고, 꼭 찾겠다고. 편지 2장을 다 읽고 나서 선영은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편지를 올려놓은 채로. 어머니가 이 편지를 언제 썼는지 선영은 생각했다. 날짜는 1970년 2월이었다. 그러니까 첫 봉투가 온 달에 바로 썼다. 봉투를 받고 그것이 그 청년이 보낸 것임을 알고 그날 바로 편지지를 꺼낸 것이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지 선영은 느꼈다. 이것을 기록해야 한다. 이것을 전해야 한다. 그 마음으로 썼을 것이었다. 이말순 할머니는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었다. 78배 나이에도 매일 아침 시장에 나왔다. 가게는 이미 조카에게 넘겼지만 좌판 한쪽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시장이 내 집이라고, 집에 있으면 살 것 같지 않다고.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여름엔 부채를 들고 겨울엔 담요를 두르고 그렇게 매일 나왔다. 이 시장이 생겨날 때부터 있었던 사람처럼, 시장의 역사와 함께 늙어온 사람처럼 할머니의 얼굴에는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날들이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기억도 선명했다. 오래전 일일수록 더 또렷하게 말할 때가 있었다. 어제 일은 가물가물해도 50년 전 일은 방금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었다. 선영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할머니 좌판으로 걸어갔다. 이말순 할머니는 반쯤 졸고 있다가 선영이 옆에 앉자 눈을 떴다. 주름진 얼굴이 금방 환해졌다. 선영이 왔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할머니, 여쭤볼 게 있어서요. 선영은 박성근이라는 이름을 꺼냈다. 할머니는 잠깐 눈을 가늘게 뜨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박성근, 성근이? 어머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먼 기억 어딘가를 더듬는 사람의 얼굴이 됐다. 그 애의 이름을 어디서 들었어? 아주 오래됐는데. 60년도 더 됐는데.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났어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던 시절이었다. 집도 없이 거리를 떠도는 사람이 많았고 아이들이 고아가 되는 일도 흔했다. 박성근이라는 청년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다. 할머니가 기억하는 성근은 시장 골목에서 자주 보이던 얼굴이었다. 눈이 크고 키가 쑥 컸는데 언제나 홀쭉했다. 입고 있는 옷이 계절에 맞지 않을 때가 많았다. 고아였어. 그 애가 어릴 때 부모를 다 잃었대. 전쟁통에. 그 시절에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그 애는 이 시장 주변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지냈어. 짐도 들고 청소도 하고 뭐든 시키면 했지. 마다하는 법이 없었어.
할머니의 말은 천천히 이어졌다. 청년은 3년 남짓 이 시장 주변에서 살았다고 했다. 어디에 사는지는 몰랐다. 골목 어딘가에 몸을 뉘이는 것 같았다. 쪽방 하나를 빌렸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시장 한쪽 구석에서 자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아침에 시장에 나오면 언제나 씩씩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거운 것을 날랐고 허드레시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 청년의 방식이었다. 받는 것보다 하는 것이 편한 사람처럼 보였다. 옥순이 가게에 자주 갔던 건 나도 알아. 생선이 먹고 싶어서 갔겠지. 옥순이가 마음이 그런 사람이잖아. 뭔가 챙겨줬을 거야. 그 사람이 뭔가를 줄 때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내미는 거야. 그게 더 고마운 거잖아. 선영은 그 말에 목이 잠겼다. 할머니가 어머니를 그렇게 기억한다는 것이 선영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 그 사람이 시장을 떠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1969년인가 70년인가 공장에 들어간다고 했대. 멀리 그쪽 공장이 새로 많이 생길 때였잖아. 거기 간다고 했는데 잘 가라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 워낙 갑자기 간 거라서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거야. 할머니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 손등에 돋은 핏줄을 내려다봤다. 그 손도 세월이 같다. 저 손이 이 시장에서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될까? 선영은 생각했다. 그 애가 떠나고 나서도 가끔 생각했어. 어떻게 됐을까? 잘 살고 있을까? 그 시절 혼자인 청년들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 알기 어려웠거든. 반은 잘 됐고 반은 그냥 그렇게 됐어. 좋은 놈이었는데 눈이 착한 놈이었어. 선영은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오래 기억했다. 눈이 착한 놈. 어머니도 그 청년의 눈빛을 기억했을 것이다. 편지에서 눈빛 이야기를 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시장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선영은 생각했다. 그 청년은 지금 어디 있을까? 1969년에 19이었다면 지금쯤 74이 넘었을 것이다. 그리고 봉투가 2022년까지 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었다. 어딘가에. 선영은 가게로 돌아와 봉투 묶음을 다시 꺼냈다. 50년의 봉투들을 하나씩 펼쳐 소인을 확인했다. 어디에서 보냈는지를 읽어가다 보니 흐름이 보였다. 처음에는 서울이었다. 그 다음엔 경기도. 몇 년 뒤에는 인천. 그 뒤에는 다시 경기도 남쪽. 그 사람은 이 나라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살았던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봉투를 보냈다. 어느 도시에 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약속만큼은 지켰다. 그것이 이 사람의 전부였는지도 몰랐다. 선영은 가장 최근 봉투를 집었다. 2022년 10월. 소인을 읽었다. 경기도의 작은 도시 이름이었다. 선영은 그 이름을 수첩에 받아 적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이제 시작이여. 이말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선영은 할머니가 기억하는 시장과 자신이 기억하는 시장이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했다. 할머니가 기억하는 시장은 더 가난하고 더 북적이고 더 치열한 곳이었다. 전쟁이 남긴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 지금의 시장은 그때보다 여유로워졌지만 그때의 이야기들이 아직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씩 멈췄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멈추는 것인지, 기억이 거기까지만 나는 것인지. 선영은 재촉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기억이 흘러오는 속도대로 기다렸다. 이 이야기를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50년이 지난 이야기였다. 성근이 같은 애들이 많았어. 할머니가 말했다. 전쟁통에 부모 잃고 혼자서 크고 그 시절에 혼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지금은 몰라도 그때는 혼자가 진짜 혼자였어. 국가가 챙겨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살아남는 거였어.
선영은 그 말을 들으며 박성근이라는 사람의 19살을 다시 생각했다. 아무것도 없는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시장 골목을 걸어왔을 청년을 어머니가 그 청년에게 내밀었던 생선 2마리가 그 청년에게 얼마나 큰 것이었을지. 할머니가 자리를 고쳐 앉으며 말했다. 옥순이가 잘했어. 그 애한테 잘했어. 사람이 그럴 때가 있거든. 뭔가 받으면 그 사람을 평생 기억하는 거야. 특히 아무것도 없을 때 받은 것은. 할머니와 이야기를 끝내고 나오는 길에 선영은 잠깐 멈춰섰다. 시장 골목 가운데였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소리가 오가고 냄새가 섞이는 골목의 한가운데 선영은 그 자리에 서서 골목을 바라봤다. 몇십 년 전에 그 청년이 이 골목을 걸었다는 것을, 배가 고프고 추웠고 어디 가야 할지 몰랐던 19살의 청년이 이 골목을 걸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골목 어딘가에서 어머니의 가게가 있었다. 그 청년은 어머니의 가게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용기를 냈다. 솔직하게 물었다. 나중에 갚아도 되겠느냐고. 어머니는 그 질문에 생선 2마리를 내밀었다. 그 순간이 50년을 만들었다. 그 작은 순간이. 선영은 오래 골목에 서 있었다. 시간이 그 위로 흘렀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한 말이 선영의 귓가에 남았다. 눈이 착한 놈이었어. 그 말이 자꾸 떠올랐다. 눈이 착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선영은 생각했다. 눈빛이 나쁘지 않다는 것. 욕심이나 거짓이 없는 눈빛이라는 것. 19의 청년이 배가 고파서 왔을 때 그 눈빛은 그냥 솔직했을 것이다. 배고프고 힘들고 그래도 잘못되지 않으려는 그 눈빛. 어머니는 그 눈빛을 봤다. 그래서 더 챙겨줬다. 이말순 할머니 좌판을 떠나 몇 걸음 걷다가 선영은 다시 한번 돌아봤다. 할머니는 다시 눈을 감고 있었다. 시장의 소리가 그 주위를 감쌌다. 이 할머니도 오래 살았다. 이 시장과 함께 오래 살았다.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다. 눈이 착한 놈이었다고. 그 말이 이 사람이 살아온 증거였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50년이 지나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선영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다. 선영은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바쁜 딸이었다. 평소에는 자주 연락하지 않는 편이었다. 선영도 그것을 알기에 먼저 전화하는 일이 드물었다. 딸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대견하기도 했고 전화로 일 이야기를 끊으면 미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 같았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지연아. 엄마가 도움이 좀 필요해. 선영은 외상장부와 봉투 이야기를 차근차근 전했다. 어머니가 남긴 상자, 박성근이라는 이름, 624개의 동그라미, 50년의 봉투. 수화기 너머에서 지연이 조용해졌다. 전화기 너머로 지연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50년 넘게? 한 달도 안 빠지고요? 응. 어머니가 그 동그라미를 다 기록해 두셨어. 지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영은 알았다. 지연도 느끼는 것이었다. 5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이름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오직 매달 봉투를 보낸 그 마음의 무게를. 지연은 다음 주 주말에 고향으로 내려왔다. 오랜만에 내려온 딸이었다. 오자마자 가게로 왔다. 선영과 지연은 봉투 묶음을 식탁 위에 가득 펼쳐놓고 소인을 하나씩 정리했다. 지연이 수첩에 연도별로 적어 내려갔다. 선영은 봉투를 하나씩 건네주며 소인을 읽어줬다. 1970년대 초반은 서울이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인천으로 바뀌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경기도 안산, 1990년대에는 수원, 2000년대에는 화성, 2010년대부터는 경기도 양촌.
그리고 마지막도 양촌이었다. 공장 따라다닌 거 아닐까요? 그때 공업 단지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이동했잖아요. 지연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공장이 많이 생긴 지역들이었다. 할머니가 말한 것과 맞아 떨어졌다. 그 사람은 공장을 따라 살았던 것이었다. 공장이 있는 곳으로 가고 일이 없으면 또 옮기고 그러면서도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봉투를 보냈다. 어느 도시를 가든 먼저 한 일은 그것이었을지도 몰랐다. 새로 이사 온 동네에서 제일 먼저 우체국을 찾았을 것이다. 양촌 우체국에 가보자. 선영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버스를 탔다. 지연이 함께 갔다.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였다. 시외버스가 도시를 빠져나가자 창밖으로 경기도 평야가 펼쳐졌다. 들판이 넓었다. 벼가 익어가는 들판 위로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다. 선영은 차창에 이마를 기댔다. 그 이름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박성근, 박성근. 그 이름이 이 넓은 평야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았다. 이 바람 속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았다. 2시간을 달려 작은 도시에 도착했다. 우체국은 도시 중심에 있었다. 오래된 건물이었다. 담장 옆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다. 선영은 잠깐 그 코스모스를 바라봤다. 가을이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계절이었다. 창구 앞에 서서 담당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봉투 하나를 꺼내 소인을 보여줬다. 오랫동안 매달 봉투를 보낸 사람이 있는데 보내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느냐고. 직원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오래된 일이라 기록이 남아있기 어렵다고 했다. 개인 정보를 알려주기도 어렵다고 했다. 선영은 사정을 설명했다. 50년 전에 어머니에게 외상을 진 사람이라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찾아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다. 직원의 표정이 달라졌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직원은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이 든 관리직 직원을 데리고 나왔다. 그 직원이 봉투를 들여다보고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주소는 알려주기 어렵지만 이 우체국 창구에서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현금 등기를 보낸 기록이 있는지는 내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잠시 기다리자 결과가 나왔다. 이 창구에서 오랫동안 매달 현금 봉투를 보낸 분이 한 명 있다는 것. 이름은 알려줄 수 없지만 최근 이 창구를 이용한 날짜가 확인됐다는 것. 마지막 방문일은 올 초였다. 선영은 숨을 참았다. 올 초라면 그 사람은 최근까지도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살아있고 이 우체국 근처에 있다는 뜻이었다. 가까이 있었다. 혹시 그분이 이 근처에 사시나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선영과 지연은 우체국을 나왔다. 이름도 주소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올 초까지 살아있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선영은 우체국 앞에 서서 하늘을 봤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다. 어머니도 이 사람을 이렇게 찾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못했다. 이제 선영이 할 것이여. 버스 안에서 선영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서 박성근이라는 사람의 삶을 상상했다. 1970년대 서울, 1980년대 인천, 안산, 수원, 화성, 공장이 있는 곳을 따라 이동하는 삶, 짐을 싸고 새로운 도시로 가는 삶, 그러면서도 매달 한 번 이 가게로 봉투를 보내는 삶. 그것이 50년 넘게 이어졌다. 어디에 살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만큼은 지켰다. 선영은 생각했다. 이 사람에게 그 봉투를 보내는 행위가 무엇이었을지, 외상을 갚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 50년이 지나면 외상은 진작 다 갚고도 남는다. 그런데 왜 계속 보냈을까? 그것은 갚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잊지 않겠다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날 내밀어준 손을, 그 온기를,
우체국을 나오면서 지연이 말했다. 할머니가 이 사람을 찾아주길 바라셨겠죠. 그래서 그 봉투들을 버리지 않고 다 모아두신 거잖아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기다렸을 것이다. 언젠가 이 사람을 만날 날을. 그날이 오면 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나 어머니는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갔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선영은 우체국 담벼락 옆 코스모스를 다시 봤다. 코스모스가 가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흔들리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꽃이었다. 선영은 그 꽃이 그 사람 같다는 생각을 했다. 어디를 가도 여기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연이 말했다. 엄마, 그분이 50년 동안 봉투를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답장도 없는데.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답장이 없었다. 맞다. 어머니는 한 번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없으니 어떻게 보낼 수도 없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렸는지도 몰랐다.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봉투. 오지 않은 답장 대신에 선영은 그 사람이 우체국 창구에 서는 모습을 상상했다. 매달 15일 아니면 달에 한 번씩 봉투를 내밀면서 어떤 표정이었을까. 답장을 기다리진 않았을 것이다.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이름을 쓰지 않았으니까. 그냥 보냈다. 그냥 보내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선영은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이 놀라서 선영을 바라봤다. 선영은 그냥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말이 없었다. 지연도 말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경기도 들판이 지나갔다. 저 들판 어딘가에 그 사람이 있을 것이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50년 넘게 봉투를 보내온 사람이. 선영은 그 사람을 만날 것이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것이 지금 선영이 해야 할 일이었다. 우체국에서 나오면서 선영은 우체국 앞 벤치에 잠깐 앉았다. 지연이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체국 앞 담장에서 코스모스가 흔들렸다. 선영은 그것을 바라봤다. 봄이 아직 멀었는데도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어 있었다. 제 계절에 피어 있는 것이었다. 선영도 그러고 싶었다. 제 계절에, 제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었다. 이것이 선영이 지금 해야 할 일이었다.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시장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선영은 수첩을 꺼냈다. 양촌이라는 지명을 다시 적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올 초까지 생존이라고 적었다. 수첩을 닫으면서 선영은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살아있다. 가까이 있다. 그것이면 됐다. 선영은 시장으로 돌아왔다. 가게를 열고 생선을 손질하면서도 머릿속에는 박성근이라는 이름이 맴돌았다. 칼질을 하다 멈추고 멈추다 다시 하기를 반복했다. 이 사람에게 외상은 무엇이었을까? 돈의 문제라면 진작 다 갚고도 남았을 텐데. 외상 금액이 얼마였는지 선영은 다시 계산해 봤다. 1969년의 돈으로 몇백 원이었다. 그게 50년 넘어 매달 봉투가 될 이유는 없었다. 그것은 돈이 아니었다. 다른 무엇이었다. 그 무엇이 무엇인지 선영은 조금씩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확인하기 전까지는 짐작만 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오래된 단골 손님이 가게에 들렀다. 박명호 할아버지였다. 여든이 훌쩍 넘은 노인이었다. 등이 굽고 걸음이 느렸지만 일주일에 2번씩 고등어나 꽁치를 사러 왔다. 옥순이 살아계실 때부터 드나들던 손님이었다. 선영은 이 할아버지가 고마웠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변함없이 왔다. 가게가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이 할아버지도 달라지지 않았다. 선영이 고등어 2마리만 줘봐. 선영은 고등어를 손질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아버지, 박성근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할아버지는 비닐봉지를 받으려다 손을 멈췄다. 눈이 가늘어졌다. 박성근, 거기 이름이 왜 나와? 제가 좀 찾고 있어서요. 어머니 장부에 이름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말했다. 기억을 더듬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알지. 나보다 한참 어렸지만 이 시장 주변에서 허드렛일 하던 청년이었어. 착실하고 일 잘했는데 공장 취직했다고 떠난 뒤로 못 봤어. 잘 살고 있겠지 했는데 어디 공장인지 혹시 아세요? 그때 안산 쪽에 새로 공장이 많이 생겼잖아. 거기 간다고 했을 거야. 정확히는 몰라. 그냥 멀리 간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했어. 눈빛이 단단했어. 꼭 잘 될 것 같은 눈빛. 할아버지가 잠깐 뜸을 들이다 다시 말했다. 무언가 떠오른 것처럼. 그런데 그 성근이가 몇 년 전에 한번 이 시장에 온 적이 있어. 내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많이 늙어 있었어. 나이가 드셨더라. 저쪽 골목 어귀에서 이쪽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어. 선영이 손을 멈췄다. 손에 칼이 들려 있었는데 그것도 잊었다. 이쪽이요? 응, 이쪽 방향. 옥순이 가게 방향이야. 내가 말을 걸었더니 그냥 지나가다 들렀다고만 하고 가버렸어. 말이 없었어. 예전에는 말도 잘 걸고 웃기도 했는데 그때는 그냥 조용히 있다 갔어. 무언가 많이 품고 있는 것 같았어. 어머니의 가게를 바라봤다. 선영은 가슴이 찡해졌다. 그 사람이 왔었다. 멀리서 가게를 바라봤다. 그러나 들어오지는 않고 갔다. 들어오고 싶었지만 차마 들어오지 못한 것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골목 어귀에 서서 이 가게를 바라보는 노인의 눈빛이 어땠을지. 선영은 생각했다. 그 눈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오래 보고 싶었던 것을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바라보는 눈빛이. 몇 년 전 일이라고 하셨어요? 한 4, 5년 됐나? 그때 이쪽을 보는 모습이 눈에 밟혀서 기억하는 거야.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냥 갔어. 부르려고 했는데 이미 골목을 돌아서 사라졌어. 4, 5년 전이라면 어머니가 아직 계실 때였다. 혹은 막 돌아가셨을 때였을 것이다. 그 사람은 어머니가 아직 가게에 계신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도 왔을까? 가게 앞까지 와서 들어오지 못한 마음이 선영의 가슴 어딘가를 눌렀다. 성근이 찾으면 내 안부도 전해줘. 잘 살고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늙어서 보면 그 시절이 다 귀해. 그때 그 시장에 같이 있었던 것들이 다 귀해. 할아버지는 봉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골목을 나갔다. 선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노인의 어깨가 둥글었다. 세월이 사람의 어깨를 저렇게 만든다는 걸 선영은 알았다. 저 할아버지도 오래 살았다.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았다. 그리고 그 사람도 오래 살았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모른 채, 그러나 같은 시간 속에서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됐다. 선영은 불을 끄면서 창고 쪽을 바라봤다. 그 상자가 있던 자리,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비밀이 있던 자리, 박성근이라는 사람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선영은 알 수 없어. 가게 안이 한산한 오후였다.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다. 선영은 찜통에서 물을 끓이면서 박명호 할아버지의 말을 되새겼다. 성근이가 이 시장에 온 적이 있다고 했다. 4, 5년 전에 골목 어귀에서 이쪽을 바라봤다고 했다.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왜 들어오지 않았을까? 가게 앞까지 왔다면 들어오면 됐는데, 들어와서 어머니를 만나면 됐는데, 어머니가 반겼을 텐데, 어머니는 그 사람을 기억했을 것이다. 봉투가 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그렸으니 그 사람을 잊은 적이 없었을 것이다. 선영은 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한 이유를 천천히 생각했다.
부끄러웠을 것이다. 그날의 일 때문에, 훔치러 갔던 그 마음 때문에 50년이 지나도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다. 돈으로 갚는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닌 그 마음이. 선영은 그것이 얼마나 무거웠을지를 생각했다. 50년 내내 그것을 안고 살았을 그 사람을 어머니가 알았더라면, 가게 앞까지 왔다가 돌아간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 골목으로 나가 불렀을 것이다. 이름을 불렀을 것이다. 선영은 그 장면을 상상했다. 어머니가 골목으로 나가 소리치는 장면, 성근이 하고 부르는 장면. 그 장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 어머니도 아쉬웠을 것이다. 할아버지가 가고 나서 선영은 한동안 골목 쪽을 바라봤다. 그 골목 어귀에서 이쪽을 바라보는 노인을 상상하면서 4, 5년 전에 왔었다고 했다. 그때 어머니는 아직 계셨을 것이다. 혹은 막 돌아가셨을 때였을 것이다. 만약 어머니가 계실 때였다면 그 노인은 이 가게 앞에서 어머니를 봤을 수도 있다. 가게 안에 있는 어머니를, 늙은 어머니를, 그리고 들어오지 못했다. 얼굴을 들 수 없었을 것이다. 50년이 지났어도 그 마음은 지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람은 돌아서서 골목을 빠져나갔다. 가게는 그 사람 모르게 계속 거기 있었다. 어머니는 그 사람 모르게 계속 기다렸다. 두 사람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는데 만나지 못했다. 그 안타까움이 선영의 가슴 어딘가를 잡아당겼다. 할아버지가 가고 나서 선영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감정이 올라오면 찬물로 씻는 것이 어머니의 버릇이었다. 선영도 언제부턴가 그렇게 했다. 찬물이 얼굴을 때리자 정신이 조금 맑아졌다. 그래도 가슴 어딘가가 계속 묵직했다. 그 사람이 이 시장에 왔었다는 것, 가게 앞까지 왔었다는 것, 그러나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선영은 가늠할 수 없었다. 선영은 창고 앞에 섰다. 이제 창고는 정리가 됐다. 어머니의 상자가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다. 텅 빈 자리였다. 하지만 선영은 그 자리를 보면서 그곳이 비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의 흔적이 거기 있었다. 50년의 동그라미가 거기 있었다. 박성근이라는 이름이 거기 있었다. 선영은 창고 문을 닫았다. 이제 다음 단계였다. 그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이. 선영은 가게 문을 닫으면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다. 박명우 할아버지가 말해준 것이 아직 귓가에 맴돌았다. 그 사람이 골목 어귀에서 이쪽을 바라봤다는 것. 그 장면이 그려졌다. 구부정한 등, 조용한 눈. 무언가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 선영은 그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찾아서 어머니의 편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처음 알아챈 것은 지연이었다. 주말에 다시 내려온 지연이 이른 아침 가게를 도우러 왔다가 가게 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문지로 곱게 쌓인 꽁치 한 마리였다. 배 쪽으로 신문지가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다. 여러 겹 감싼 것이 공들인 흔적이 역력했다. 누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놓고 갔지만 그 안에 공을 들인 손길이 느껴졌다. 엄마, 이거 뭐예요? 선영이 나와 봤다. 신문지 안에는 꽁치 한 마리가 들어 있었다. 살이 통통하고 싱싱한 꽁치였다. 어디선가 잘 골라온 것이었다. 선영은 첫눈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옆 가게에서 놓고 간 것이기엔 너무 정성스러웠다. 누가 왜 이것을 놓고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선영은 고개를 갸웃하다 안으로 들고 들어갔다. 한 달 뒤, 같은 날 아침에 또 있었다. 신문지에 쌓인 꽁치 한 마리. 선영은 그것을 보고 발이 그 자리에 붙었다. 두 손으로 그것을 집으면서 심장이 두근거렸다. 지연이 달력을 확인했다. 2번 다 같은 날이었다. 매달 15일. 엄마, 이거 의도적으로 놓고 가는 거예요. 선영도 그렇게 생각했다. 꽁치.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많이 팔던 생선이었다. 시장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가던 생선이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놓고 간 것이었다. 이 가게를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 어머니를 아는 사람이. 지연이 가게 안쪽 선반 위에 달려있는 낡은 카메라를 가리켰다. 어머니가 달아놓은 오래된 CCTV였다. 화질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녹화는 됐다. 지연이 노트북을 꺼내 15일 새벽 영상을 찾아 재생했다. 화면 위로 날짜와 시간이 떴다. 새벽 5시 20분이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하나가 화면 속으로 들어왔다. 검은 점퍼를 입고 천천히 가게 앞으로 걸어왔다. 걸음이 느렸다. 지팡이에 무게를 실으면서 한 발씩 내딛는 걸음이었다. 그러나 방향은 흔들리지 않았다. 정확하게 이 가게를 향해 걸어왔다. 노인은 멈춰 서서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가게 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신문지 묶음이었다. 그리고 노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가게를 바라봤다. 화질이 흐려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이 가게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보였다. 마치 묵례를 하는 것처럼, 인사를 하는 것처럼, 아니면 오래 마음속에 품어온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처럼. 노인은 그렇게 한참 서 있다가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화면 속에서 빈 골목만 남았다. 지연이 영상을 멈췄다. 두 모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냉동기 소리만 들렸다. 박성근 씨예요. 틀림없어요. 지연이 말했다. 선영도 같은 생각이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이었다. 매달 15일에 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꽁치를 놓고 갔다. 어머니가 가장 많이 팔던 생선을. 그 사람은 여전히 이 가게를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다. 50년이 넘었어도 다음 달 15일에 기다려야겠다. 선영은 그렇게 말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모녀는 서로를 바라봤다. 말이 없었지만 같은 마음이었다. 선영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박성근이라는 사람이 매달 이 가게를 찾아온다는 것, 꽁치 한 마리를 놓고 간다는 것, 50년 동안 돈을 보내고 이제는 몸소와서 조용히 인사를 하고 간다는 것, 그것이 무슨 마음인지 선영은 이제 알 것 같았다. 그리움이었다. 갚지 못한 마음이었다. 아니, 이미 오래전에 다 갚고도 아직 갚지 못한 것 같은 그 마음이었다. 어머니가 준 따뜻함을 50년이 넘게 가슴에 안고 살아온 사람의 마음이었다. 선영은 어머니를 생각했다. 이 사람을 기억하며 동그라미를 그렸던 어머니를,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아둔 어머니를, 편지를 써두고 간 어머니를.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50년의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기억하며 살아왔다. 다음 달 15일까지 선영은 기다렸다. 매일 아침 가게를 열면서 이날이 오기를 기다려. 지연은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봤다. 선영도 함께 봤다. 노인은 매달 정확히 새벽 5시 20분에 나타났다. 한 번도 다른 시간이 없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시간이었다. 50년 넘게 매달 15일. 그리고 이제는 매달 15일 새벽에 직접 온다. 50년이 지나 이제 늙어서 지팡이를 짚고 이 골목을 걷는다. 선영은 노인이 가게를 바라보는 장면을 다시 봤다. 고개를 숙이는 그 장면. 화질이 흐려서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몸짓이 말하는 것은 보였다. 기억한다. 잊지 않았다. 여기 왔다. 선영은 그 몸짓에서 50년의 세월을 봤다. 지연이 말했다. 엄마, 이분이 이 가게에 대해 어떤 감정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가게를 향해서 인사를 하잖아요. 어머니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화면을 바라봤다. 그 노인이 이 골목에 서서 이 가게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어머니는 그 인사를 알았을까? 화질이 흐린 카메라 안에서 그 인사를 받았을까?
선영은 지연에게 말했다. 엄마 혼자 기다릴게. 다음 달에 혼자 기다릴 거야. 지연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선영이 혼자 해야 할 일이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서는 자리였다. 어머니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하는 것이었다. 선영은 가게에 돌아와 CCTV 영상을 한 번 더 봤다. 혼자서. 지연이 돌아가고 나서 가게를 닫고 안에 앉아서 다시 재생했다. 노인이 가게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그 장면을, 그 짧은 장면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봤다. 노인의 어깨가 보였다. 굽은 어깨였다. 지팡이에 기댄 몸이었다. 그러나 가게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그 동작은 단단했다. 흔들리지 않았다. 선영은 그 동작이 50년 동안 쌓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50년 동안 봉투를 보내면서 그 마음이 쌓인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몸이 허락하는 한 직접 온다. 꽁치를 들고 새벽 5시 20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것이 이 사람이 이 가게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인 것처럼 선영은 화면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다음 달 15일, 그때 만나야 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선영이 그 사람을 만나야 했다. 지연이 집으로 돌아간 뒤 선영은 가게 안에 혼자 앉았다. 불을 꺼놓고 어둠 속에서 냉동기 소리가 작게 들렸다. 어머니가 계실 때도 이 소리는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들었던 소리. 지금은 선영 혼자 듣는 소리. 달이 바뀌면 그 노인이 또 올 것이었다. 다음 달 15일. 선영은 그날을 기다리기로 했다. 어머니 대신에 서 있기로. 어머니가 전하지 못한 것을 전하기로. 꽁치 한 마리가 아직 신문지 안에 있었다. 선영은 그것을 집어들었다. 이 꽁치를 들고 온 손이 어떤 손이었을지 생각했다. 오래 일한 손, 오래 기억한 손, 새벽 어둠 속에서 가게 앞까지 걸어온 손. 선영은 그 손을 만나야 했다. 다음 달 15일까지 선영은 가게를 열고 닫는 일상을 이어갔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 장을 보고 매일 생선을 손질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그날이 있었다. 15일. 선영은 그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 노인이 왔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다만 기다리기로 했다. 어머니가 50년을 기다린 것처럼 선영도 한 달을 기다리기로 했다. 꽁치를 신문지에 싸는 손. 그 손이 어떤 모양이었을지 선영은 생각했다. 새벽에 혼자 가게 앞까지 걸어온 노인. 조용히 꽁치를 내려놓고 가게를 바라보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간 노인. 그 노인의 손에는 50년이 있었다. 공장에서 일하고 봉투를 붙이고 이제 꽁치를 들고 직접 오는 50년이. 15일 새벽, 선영은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가게에 나왔다. 밖은 아직 깊은 어둠이었다. 안에서 불을 켜지 않았다. 가게 안쪽 구석, 냉동고 옆에 낡은 의자를 놓고 앉았다. 문 유리 너머로 골목이 보였다. 가로등 하나가 골목 바닥을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다. 조용했다. 아직 어느 가게도 열지 않은 시간이었다. 지연은 함께 오겠다고 했다. 선영은 혼자 가겠다고 했다. 이것은 혼자 해야 할 일 같았다. 어머니가 남긴 일이었다. 어머니가 미처 하지 못하고 간 일이었다. 선영이 혼자 받아야 할 일이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서는 자리였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시장 골목은 아직 인기척이 없었다. 먼 곳에서 가끔 트럭 소리가 들렸다. 새벽 배송차가 지나가는 소리였다. 이른 새벽에 물건을 받으러 나온 상인의 발소리가 저쪽 골목에서 잠깐 들리다 사라졌다. 선영은 가만히 앉아 기다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근거리지 않으려 해도 됐다. 50년의 이야기가 끝나려 하고 있었다. 선영은 의자에 앉아 어머니를 생각했다. 이 가게에서 어머니가 보낸 수십 년을, 새벽마다 이 문을 열었을 어머니를, 봉투가 올 때마다
장부를 꺼내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을 어머니를, 그 사람에 대해 궁금했을 어머니를, 하지만 묻지 않았을 어머니를, 그냥 기다렸을 어머니를. 5시 20분이 됐다. 골목 어귀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느린 소리였다. 가게를 향해 천천히 가까워지는 소리였다. 선영은 숨을 참았다. 귀가 예민해졌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가까워지다가 멈췄다. 문 유리 너머로 노인이 보였다. 검은 점퍼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었다.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지만 걸음은 꾸준했다. 오래 걸어온 사람의 걸음이었다. 노인은 가게 앞에 멈춰 섰다. 품에서 신문지 묶음을 꺼냈다. 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가게를 바라봤다. 한참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빛 하나 없는 가게를. 선영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가게 문 손잡이를 잡았다. 한 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노인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지팡이가 흔들렸다. 눈이 크게 뜨였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놀랐다. 선영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두려움이 보였다. 그리고 오래 참아온 것이 보였다. 박성근 씨세요? 선영이 조용히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선영을 바라봤다. 뒷걸음질을 멈췄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도망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다. 선영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영 뒤에 있는 가게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저는 노선영이에요. 노옥순의 딸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노인의 표정이 바뀌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지팡이에 더 많이 기대는 것 같았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것이 떨어지기 전에 노인이 고개를 돌렸다. 선영의 눈을 피하려는 것이었다. 오래된 부끄러움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았다. 저는 그냥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오래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이렇게 와도 될까 싶어서요.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와야 할 것 같아서. 선영은 노인의 팔을 잡았다. 가볍게 그러나 놓지 않을 것처럼.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드세요. 노인은 선영의 손을 바라봤다. 오래 바라봤다. 이 손이 옥순의 딸의 손이구나 하는 눈빛이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다. 작게 천천히. 선영은 노인의 팔을 부축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 안에 불을 켰다. 냉동고 옆 작은 공간에 의자 2개를 마주 놓았다. 선영이 물을 끓이러 안쪽으로 들어가는 동안 노인은 의자에 앉아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오래된 저울, 낡은 나무 판자 선반, 비릿하고 익숙한 냄새, 수십 년 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또 얼마나 같은지. 노인의 눈이 조용히 읽고 있었다. 그 눈빛에서 선영은 보았다. 오랫동안 그리워한 것을 마침내 마주한 사람의 눈빛. 새벽 5시. 가게 안은 어두웠다. 선영은 어둠 속에 앉아 기다렸다. 불을 켜지 않은 것은 노인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기도 했고, 어둠 속에서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이기도 했다. 이 가게의 어둠은 낯이 익었다. 어머니가 가게를 열기 전의 어둠. 그 어둠 속에서 선영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말을 준비했을까? 아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는 말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그때그때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했다. 그게 어머니의 방식이었다. 선영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준비한 말이 아니라 그때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기로. 노인이 들어오고 나서 2 사람이 마주 앉아 있을 때 선영은 그 가게가 얼마나 작은지를 새삼 느꼈다. 2 사람이 앉으면 꽉 찰 것 같은 그 작은 공간. 그러나 그 안에 50년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었다.
50년의 봉투가 들어와 있었다. 50년의 동그라미가 들어와 있었다. 어머니의 편지가 들어와 있었다.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너무 많았다. 어머니가 살아온 세월이 모두 거기 있었다. 노인이 가게 안에 들어와 앉았을 때 선영은 잠깐 그 얼굴을 바라봤다. 74. 그 나이가 그 얼굴 위에 있었다. 주름이 깊었다. 그러나 눈빛은 맑았다. 오래 살았지만 흐려지지 않은 눈빛이었다. 그 눈빛에서 선영은 어릴 때부터 이어져 온 무언가를 봤다. 19살의 눈빛이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50년이 넘어서 여기까지. 선영이 물을 끓이러 들어간 짧은 시간 동안 노인은 가게를 둘러봤다. 선영은 그것을 안쪽에서 지켜봤다. 노인의 눈이 낡은 저울을 짚었다. 나무 선반을 짚었다. 천장의 갈고리를 짚었다. 오래전에 봤던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처럼 여기 있구나. 아직 있구나. 그 눈빛이 말했다. 선영은 물이 끓기도 전에 눈물이 났다. 물그릇을 들고 돌아가면서 눈을 한번 닦았다. 노인이 물을 받아 두 손으로 감쌌을 때 선영은 그 손을 봤다. 나이든 손이었다. 그러나 그 손에서 선영은 50년이 흐른 청년의 손을 봤다. 차가운 겨울에 시퍼렇게 얼었던 그 손. 신문지 묶음을 받아들었던 그 손. 공장에서 일하며 굳은 살이 쌓였을 그 손. 그 손이 지금 이 가게 안에서 따뜻한 컵을 쥐고 있었다. 선영은 그것이 좋았다. 어머니가 좋아했을 것 같아서 그 손이 이 가게 안에서 따뜻한 것을 쥐고 있는 것을. 선영은 자리에 앉아 노인과 마주봤다. 조용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조용함이었다. 두 사람이 같은 곳을 기억하고 있었다. 같은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노인이 가게에 들어와 앉는 것을 보면서 선영은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머니가 이 사람을 만났다면, 어머니는 무슨 말을 했을까?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물 한 잔 내밀었을 것이다. 따뜻한 것 한 잔. 그것이 어머니의 방식이었으니까. 선영은 그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어머니처럼. 말 대신 옆에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제 선영도 알았다. 선영은 노인이 가게 안에 완전히 들어오고 나서야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났다. 골목의 새벽 소리가 차단됐다. 가게 안은 조용해졌다. 냉동기 소리만 낮게 들렸다. 선영은 그 조용함 속에서 노인을 바라봤다. 노인도 선영을 바라봤다. 오랜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 어머니와 이 사람 사이에 50년이. 선영은 그 시간을 이어받아야 했다. 가게 불을 켜는 순간 노인의 얼굴이 빛 속에 드러났다.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다. 처음 만나는 얼굴이지만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다. 어머니가 기억하던 사람의 얼굴이었으니까. 선영이 따뜻한 물을 가져왔다. 노인은 두 손으로 컵을 감쌌다. 손이 커트다. 마디가 굵었다. 평생 손으로 일한 사람의 손이었다. 그 손에 남은 굳은 살과 흉터가 세월을 말해줬다. 어떤 공장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그 손 안에 있었다. 선영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노인을 바라봤다. 노인은 컵을 들여다보며 잠시 말이 없었다. 따뜻한 기운이 두 손에 전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다. 선영이 외상 장부를 꺼냈다. 박성근이라는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펼쳐 노인 앞에 내려놓았다. 동그라미들이 가득한 그 페이지를. 노인은 그것을 보자마자 숨을 참았다. 그리고 손가락을 뻗어 동그라미를 하나씩 짚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보낸 봉투들을 하나씩 되살리는 것처럼 그 손길이 떨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면서 동그라미를 짚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한 달도 빠짐없이 624개예요. 노인의 손이 멈췄다. 동그라미 위에 손가락이 멈춘 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리고 또 한 방울. 노인은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흘러내리도록. 한참 뒤 노인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다. 19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나이였다. 가진 것도 갈 곳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서 혼자 자란 아이였다. 부모는 일찍 잃었고 친척도 없었다. 이 시장에 흘러든 것은 우연이었다. 허드레시를 찾아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 시장에서 잠깐 자리를 잡은 것이었다. 이 시장에서 산 것이 3년이었다. 배가 고픈 날이 많았다. 돈이 없는 날이 더 많았다. 지나가다 밥집에서 흘러나오는 냄새에 발이 멈출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그냥 빠르게 걸었다. 멈추면 더 힘들었으니까. 참으면 된다. 그것이 그 나이의 성근이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노씨네 생선 가게에 처음 간 것은 우연이었다. 가게 앞을 지나다가 생선 굽는 냄새가 났다. 배가 고팠다. 잠깐 서 있었는데 안에서 아주머니가 나왔다. 뭔가 사고 싶냐고.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처음으로 외상으로 생선을 받은 날이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먼저 물어봐 준 날이었다. 그 뒤로 몇 번을 더 갔다. 아주머니는 한 번도 뭐라 하지 않았다. 그냥 팔았다. 때로는 더 얹어줬다. 말수가 많지 않은 분이었다. 하지만 주는 손이 따뜻했다. 그 손이 기억에 남았다. 그해 겨울이 유독 힘들었다고 노인은 말했다. 일거리가 없었다. 쪽방삭도 못 낸 날이 있었다.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라 몸이 버티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벽이 얇은 쪽방에서 얇은 이불 하나로 추위를 버티던 날들이었다. 그날 가게에 간 것은 솔직히 훔칠 생각도 있었다. 노인은 그 말을 하면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말하기 창피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배가 너무 고팠고 몸도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그날이 그런 날이었어요. 어두울 때 가면 됐다. 작은 것 하나만. 그런 생각을 하며 가게로 향했다. 그런데 가게에 도착했을 때 아주머니가 이미 가게 앞에 있었다. 그리고 성근을 보자마자 신문지를 꺼내어 생선을 싸기 시작했다. 꽁치도 넣고 고등어도 넣고 버리려 했던 갈치 토막까지 얹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성근이 왜 왔는지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묻지 않았다. 가져가. 요새 어렵지? 좀 있으면 나아질 거다. 그 말 한마디였다. 성근은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다. 훔칠 생각으로 왔던 손이 내밀어진 신문지 묶음 앞에서 덜덜 떨렸다. 아주머니는 그가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은 지금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 그냥 내밀었다. 성근은 그것을 받고 가게를 나왔다. 골목 어귀에서 오래 울었다. 생전 울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울었다. 신문지를 가슴에 안고서서 오래. 그때 자신이 훔치러 갔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그 아주머니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의심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그 뒤로 오래지 않아 공장에 취직이 됐다. 먼 곳이었다. 떠나기 전에 가게에 가서 외상값을 갚고 인사를 하려 했다. 그런데 끝내 가지 못했다.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날의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마음을 갖고 왔었다는 것이. 그래서 도망치듯 떠났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성근은 봉투 하나를 붙였다. 이름을 쓰지 않았다. 다음 달에도 붙였다. 그 다음 달에도, 일이 없는 달에도 붙였다. 아프던 달에도 붙였다. 보내지 않은 달은 없었다. 그것이 성근에게는 약속이었다. 자신이 살아있는 한, 그 가게를 기억하는 한,
그날 내밀어준 손의 온기를 기억하는 한 그 따뜻함을 갚으려고 50년이 걸렸다. 아직도 다 갚지 못한 것 같았다.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다. 두 뺨에 눈물이 고였다. 가게 안이 조용했다. 냉동기 소리만 낮게 울렸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가 공기 속에 있도록 내버려둬. 노인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선영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고 천천히 이어졌다. 가끔 멈췄다. 그 멈춤 안에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선영은 그것들도 들었다.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선영은 알았다. 노인이 말했다. 처음 공장에 들어갔을 때 잠도 못 잤다고. 선영이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 청년도 무언가를 잃었다. 그 상실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살게 한 것인지도 몰랐다. 아무것도 잃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봉투를 보냈을 것이다. 한 번도 빠지지 않으려고. 선영은 그 사람이 가장 힘들었던 달에 어떻게 봉투를 보냈을지를 생각했다. 일이 없는 달, 아픈 달. 그래도 봉투를 보냈다. 그것이 이 사람이 세상과 이어지는 방식이었는지도 몰랐다. 이 봉투를 보내는 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 가게를 기억하는 한, 그날 내밀어준 손을 기억하는 한, 자신이 잘못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영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가 그 봉투를 받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지를 다시 생각했다. 이 사람이 살아있구나. 잘 살고 있구나. 이번 달도 무사하구나.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면서 어머니는 그 사람의 안부를 확인했을 것이다. 말은 없었지만 그 동그라미 하나가 안부 인사였다. 노인이 말을 마치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선영도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편했다. 서로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다. 지금이 그런 순간이었다. 노인의 이야기가 가게 안 공기 속에 남아있었다. 19살의 그 겨울이, 훔치러 갔다가 받은 그 생선이, 골목 어귀에서 울었던 그 밤이, 선영은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했다. 알면서 내밀었던 것이었다. 의심하지 않고 더 얹어줬다. 그것이 어머니였다. 그것이 어머니의 방식이었다. 의심보다 믿음이 먼저인 사람. 그래서 선영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 이 노인 앞에서 어머니처럼. 냉동기 소리가 낮게 돌아갔다. 가게 밖에서는 시장이 조금씩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그 소리 속에서 잠시 있었다. 50년이 지난 지금, 같은 공간에서 선영은 노인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한참 그 자리에 있었다. 움직이기가 싫었다. 이 순간이 지나가기 전에 조금 더 있고 싶었다. 50년의 이야기가 이 작은 가게 안에 있었다. 어머니의 흔적이 있는 이 가게 안에 노인이 잠시 눈을 감았다. 눈물이 마른 눈 위에 아직 온기가 있었다. 선영은 그 얼굴을 바라봤다. 이 사람이 19살에 이 골목을 걸어왔다. 그리고 지금 74세 다시 왔다. 50년이 걸렸다. 선영은 오래 말이 없었다. 노인의 이야기가 끝난 뒤 가게 안에 긴 침묵이 흘렀다. 새벽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그냥 앉아 있었다. 냉동기가 낮게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멀리서 시장이 조금씩 깨어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른 새벽에 나온 상인의 발소리가 골목 저쪽에서 들렸다 사라졌다. 새벽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어머니가 평생 들어온 그 소리였다. 선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랍 안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다. 2장 중 2번째. 성근에게 전하라던 편지를 노인 앞에 내려놓았다. 어머니가 남긴 거예요. 성근 씨한테 전해달라고. 노인은 편지를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천천히 집어들었다. 천천히 펼쳤다. 편지가 오래됐는지 종이가 뻑뻑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펼쳤다.
어머니의 글씨가 보이자마자 그 손이 멈췄다. 선영은 고개를 돌렸다. 노인이 편지를 읽는 동안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 시장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다. 첫 손수레가 골목을 지나갔다. 좌판이 하나씩 열렸다. 어머니가 평생 보던 풍경이었다. 선영도 지금까지 매일 보는 풍경이었다. 그 풍경 속에 어머니가 아직 있는 것 같았다. 저 좌판 어딘가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오늘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노인이 낮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어깨가 흔들렸다. 오래된 슬픔이 나오는 것 같았다. 50년 넘게 담고 살았던 것이 나오는 것 같았다. 선영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있었다. 그 울음이 다 잦아들 때까지. 그 오래된 감정이 다 흘러나올 때까지. 어머니의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성근이에게 나는 내가 그날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알았다. 내 눈빛을 보고 알았다. 그래서 더 챙겨줬다. 배고픈 사람이 배를 채우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내 마음 속에 이미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더 믿음이 갔다. 그러니 그 마음 내려놓거라. 내가 보낸 봉투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받았다. 나는 그 돈을 쓰지 않았다. 다 모아뒀다. 그 돈은 내 것이다. 내가 살면서 갚겠다는 그 마음 하나가 내게는 충분하다. 잘 살았으면 한다. 그게 내 바람이다. 옥순. 노인은 그 편지를 읽고 오래 울었다. 선영은 그제야 노인 곁으로 다가가 옆 의자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어머니가 이 사람 곁에 있어줬던 것처럼 그것으로 충분했다. 시간이 한참 흘렀다. 노인이 눈물을 닦고 선영을 바라봤다. 무언가 말하려다 말하지 못하고 다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다 아셨구나.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챙겨주신 거예요. 노인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래 그 자리에 있었다. 편지를 가슴에 올려놓은 채로 50년의 세월을 마음속에서 정리하는 것처럼 선영이 외상장부를 다시 폈다. 박성근이라는 이름 옆에 마지막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렸다. 어머니가 그리던 것처럼 꾹꾹 눌러서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만났다. 노인이 그것을 봤다. 입술이 조금 떨렸다. 그러더니 작게 웃었다. 눈물이 아직 남아있는 얼굴로 웃었다. 그 웃음이 선영의 가슴 어딘가를 두드렸다. 오래, 세게, 더 드려야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서 어머니는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그 마음이면 된다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 천천히. 선영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어머니가 모아두었던 돈이었다. 50년 넘게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아온 돈이었다. 선영은 그것을 노인 앞에 내려놓았다. 어머니 뜻이에요. 이건 성근 씨 거라고 하셨어요. 노인은 봉투를 내려다봤다. 오래 내려다봤다. 손을 뻗으려다 멈췄다. 선영이 다시 말했다. 받으세요. 어머니가 드리라고 하셨어요. 노인은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가슴에 올려놓았다. 눈이 다시 붉어졌다. 그 눈빛에서 선영은 50년의 세월을 봤다. 공장 굴뚝이 있는 도시들, 혼자 밥을 먹던 밤들, 매달 우체국 창고에 서던 그 등의 모습이 그 모든 것이 그 눈빛 안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조금 쉬고 있었다. 창밖으로 시장이 완전히 깨어났다. 생선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손수레 바퀴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다. 어머니가 평생 들어온 소리였다. 선영이 지금도 매일 듣는 소리였다. 그리고 오늘 박성근도 그 소리 안에 있었다. 노인은 한참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팡이를 짚고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갔다. 선영은 그 뒤를 따랐다.
문 앞에서 노인이 돌아섰다. 눈이 맑았다. 아까의 두려움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오래된 무거움이 내려간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잘 살겠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다. 더 이상 필요한 말이 없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골목을 천천히 걸어나갔다. 지팡이 소리가 조금씩 멀어졌다. 선영은 가게 문 앞에 서서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다. 골목이 조용해졌다. 지팡이 소리 대신 시장의 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다. 선영은 고개를 들었다. 아침 햇살이 시장 골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어머니의 가게, 어머니의 자리. 50년의 동그라미가 끝난 자리에 새로운 아침이 왔다. 선영은 문을 활짝 열었다. 생선 냄새가 골목으로 퍼졌다. 오늘도 가게를 열었다.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언제까지나 이어갈 것이었다. 어머니의 편지를 노인이 읽는 동안 선영도 마음속으로 그 글을 읽었다. 이미 알고 있는 글이었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읽으니 달랐다. 이 편지가 이 사람에게 닿는 것을 보면서 읽으니 달랐다. 어머니는 이 편지를 쓰면서 무슨 표정이었을까? 선영은 어머니의 표정을 상상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냥 같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쓸 때만큼은 무언가 다른 표정이었을 것이다. 오래 하고 싶었던 말을 처음 꺼내는 사람의 표정. 노인이 울고 나서 조금 진정됐을 때 선영은 말했다. 어머니가 그 봉투를 받을 때마다 동그라미를 그리셨어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거예요. 기억하신 거예요. 노인이 그 말에 잠깐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선영은 외상 장부를 다시 봤다. 박성근이라는 이름 옆에 동그라미가 624개. 그 각각의 동그라미 안에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다. 이 사람을 기억한다는 마음, 잘 살고 있길 바란다는 마음, 언젠가 만나게 되길 바란다는 마음. 50년의 동그라미가 그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선영이 마지막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렸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만났다. 노인이 가고 나서 선영은 오래 문 앞에 서 있었다. 지팡이 소리가 사라졌다. 골목이 다시 시장 소리로 채워졌다. 생선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손수레 바퀴 소리, 어제와 같은 소리였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무언가가 끝났고 무언가가 시작된 날이었다. 선영은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식탁 위에 외상 장부를 올려놓았다. 박성근이라는 이름 옆에 오늘 그린 마지막 동그라미가 있었다. 그 옆에 만났다는 글씨가 있었다. 선영은 그 글씨를 손끝으로 짚었다. 어머니가 그리던 동그라미들 위에서 마지막 동그라미와 마지막 말이 있었다. 어머니가 하고 싶었던 일을 했다. 어머니가 전하고 싶었던 편지를 전했다. 어머니가 찾고 싶었던 사람을 만났다. 선영은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인사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가게를 연다. 오늘도 어머니처럼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갔다가 지연이 받았다. 어떻게 됐어요? 엄마? 선영은 잠깐 말이 없었다. 어떻게 됐냐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만났어. 그 말만 했다. 지연이 수화기 너머에서 조용해졌다. 그리고 말했다. 잘 됐다, 엄마.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다. 맞다. 잘 됐다. 어머니가 부탁한 것을 했다. 50년이 끝났다. 그리고 가게는 계속 열릴 것이었다.